자, 안녕하세요. 붓다로드 삼국유사 지금 의회편 의상 정교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효대사도 3번을 하고 의상대사도 지금 3번째 시간이 됐는데 빨리 끝내고 싶지만 어른들이 잘 안 가십니다. 그래서 사시기도 오래 사셨고 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거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의상이 돌아와서 신라로 돌아와서 이제 당나라의 침공을 알렸다. 그리고 김인문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다. 김인문만 잡혔던 게 아니고 그 당시 김음순 뭐 이런 사람들도 같이 잡혀 있었다고 기록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670년에 귀국을 하고 이 귀국 때 이제 충격을 받고 자살하는 사람이 선묘다. 그리고 선묘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의상계 화엄종에게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의상하고 잘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애매하고 잘 지냈다 하면 조금 이상해지고 그렇다고 자살했다 이것도 참 애매해지고 그래서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그들의 해법이 용이 됐다. 근데 웃기지? 웃기지? 무슨 사람이 용이 되는 것도 그게 웃긴 것도 있지만 여자를 용을 만들어서 이게 뭔가 싶지. 근데 그 시절에 용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잖아. 문무왕 용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에 이 용되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갑다. 그게 조금 뭔가 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돼. 이거를 뭐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들은 왜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을까를 봐야 돼. 근데 비슷한 시기에 암용과 순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 명은 문무왕이고 한 명은 선묘야. 네. 그러니까 그 원형이 뭔가가 있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문무왕이 그 얘기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뭐 이렇게 됐나? 근데 선묘가 더 빠른 거예요. 시대상으로는 지금. 근데 시대적이고 필요가 다 없어요. 왜? 나중에 이게 개변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분명한 거는 의상과 관련해서 선묘라는 여자가 있었고 그 선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의상계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팠던 거야. 우리 선생님이랑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조금 그런데, 자살했어요. 자살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용이 됐다. 용이 돼서 따라왔다. 의상 어깨 위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어깨 위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671년에 낙산사를 개창했다. 의상이 되돌아올 때 영파 쪽에 그 주상군도라고 그래서 그쪽에 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타락가산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영향을 받아서 낙산사를 개창했을 개연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기록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고려 중기의 문신인 민지의 유점사 사적기에 보면 의상이 오대산을 거쳐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대산이나 양양 이 근처에서 그러니까는 동북 쪽에 무언가를 움직이고 있었다. 라고 하는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예요. 단 이 연대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자마자 지금 중국에 상당히 오랫동안 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650년에 1차로 갔다가 끝났고 그 뒤에 갔으면 뭐 한 650 몇 년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한 10몇 년을 내가 지금 나가 있었는데 그러면 신라로 돌아와도 많이 판이 바뀌었지. 내 아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새로운 불교를 배워왔으면 그 얘기할 거리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그게 1년 금방 가요. 근데 그때 내가 동북 쪽에 갔다 오겠다. 그거 쉽지 않다. 쉽지 않아.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아마 더 뒤의 일, 가능성은 있는데 더 뒤의 일이었을 거다. 뒤의 일이 낙산사 쪽에서 이제 자기네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의상대사가 귀국하자마자 우리 낙산사를 개창했다라고 약을 팔았을 거다. 대산 오만진신조에 보면 오대산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장률사가 오자마자 오대산을 개창했다. 라고 얘기하지만 동선상 전혀 불가능하다.
그거 제가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걸 제가 논문으로 썼었는데 여기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낙산사나 오대산이나 다 그게 예전에 명주 지역이거든요. 통일신라 시대 때 명주로 바뀌었는데 이때는 하슬라, 하솔이라고 할 텐데 그 지역에 어떤 문화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변방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경주랑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는 경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번지로서의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범일국사도 통일신라 말에 중국에 가서 올 때 해로로 오기 때문에 아마 관세음 보살 신앙을 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때 이미 중국은 관음 신앙이 팽창하면서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통일 초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범일 같은 경우는 신라 말이거든요. 끝에 통일신라 말. 그러니까 몇백 년이 흘러가는 사이에 중국의 관음 신앙이 비대해지면서 이제 인기가 커지니까 비대해지면서 정취 신앙까지 연결이 돼서 지점을 내고 있었고 그래서 범일은 낙산사의 정취 신앙을 이식시키게 되는 그런 식 구조들이 나온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도 전에 잠깐 해드렸었고 그리고 676년에 보면 조정의 뜻에 의해서 부석사를 창건했다. 영주 부석사. 왜 조정 이런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국가의 권위를 빌리려고 국가가 후원했다. 그 얘기를 쓰고 싶은 표현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국가가 그렇게 권위를 빌려주고 싶으면 황룡사를 쓰게 하면 되지. 아니면 황룡사 잘 못 들어가면 뭐 불국사 같이 큰 걸 하나를 지어주면 되지. 왜 영주로? 영주는 불교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건 부처님이 약간 잘못 생각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이거든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쿠시나가르에서 돌아가시는데 인도의 쿠시나가르 부처님 돌아가시는 그 열반당 지금 있는 거기 돌아가시는데 그때 아난이 무슨 문제 제기를 하냐면 왜 하필 이렇게 거지 같은 데서 돌아가십니까? 총구석에서 돌아가십니까? 대도시에서 돌아가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가 총구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전에는 여기가 대도시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고요. 그 동네는 계속 총구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총구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구석이냐 아니냐가 뭐랑 결정되냐면 교통로하고 결정이 돼요. 그래서 뭐 안 좋았던 데가 좋았던 데가 될 수도 있고 좋았던 데가 안 좋았던 데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 교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주, 경주 상주 하잖아요. 경상도. 그 상주가 뜨는 게 교통로가 그쪽으로 상주로 열려서 그런 거고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그 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상주가 날아가고 어디가 갑자기 뜨냐면 대전이 뜹니다. 큰 사찰이 있습니까? 없죠. 왜? 전통적인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왜 대전이 뜹니까? 길을 글로. 길을 글로. 근데 거기에도 이제 또 뭐 사연들이 있다 그래요. 뭐 상주 쪽으로 뭘 하려고 그랬는데 상주 사람들이 또 뭐 반대를 했다는 또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에라 그러면 돌려서 이러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예. 그래서 그 길들이 존재했느냐만 보면 돼. 그런 길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파도 소용없다. 파도 소용없다. 판다고 뭐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주도 마찬가지죠. 부석사 마찬가지죠. 화엄종에 종찰이 됐는데도 절이 크냐? 아니죠. 그래서 영주의 한계성 때문에 거기에는 의상대사 사당도 있고 그게 의상대사 조사전이잖아요. 그 앞에 선비화라고 그래서 뭐 골담초 뭐 이래가지고 그 뭐 지팡이를 이렇게 구분나무를 쓰나 난 모르겠는데 뭐 그런 뭐 그거 있고 그리고 그 조사전에 가면 의상대사를 얼마나 부처님 같이 모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사천왕하고 제석범천이 있는 걸로 봐서 아 부처님으로 모셨구나 금산보계열의 화신이라더니 진짜 그렇게 했는갑다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유적이 있는 거죠. 왜?
큰 스님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제석범천과 사천왕이 있다는 거는 제석범 사천왕이 있으면 부처님이라는 뜻이거든. 영산해상도 탱화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게 배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 제석범천 사천왕이 고려부라 벽화로 지금 그렇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의상대사가 주석하셨던 사찰인데도 화엄종의 종찰로서의 그 강렬한 위상을 가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화엄종 사찰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해인사 이렇게 떠오르면 정상입니다. 해인사 이렇게 나중에 이제 화엄 10찰 나올 때 보면 나오죠. 부속사 원주의 비마라사 비마라사 이거 폐사된 것 같고요. 해인사, 옥천사 들어봤죠? 미술산 옥천사, 범어사, 화엄사. 이 범어사는 잘 모르겠고요. 화엄사는 이게 구례 화엄사. 요거는 제가 논문 쓸 때는 이건 자장계가 통일신라 때 만든 사찰로 저는 그렇게 연기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의상계가 아니고 자장계. 예, 자장계. 예, 그게 백지 묵서에 보면 그런 식의 내용들이 있고 의상계하고 화엄사상이 약간 달라요. 나중에는 이제 화엄종 절절 중에서 큰 거를 다 이렇게 아울러서 저렇게 넣는 거고 이걸 화엄 10찰이라고 그러는데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 10개도 안 돼. 예. 의상의 10대 제자는 나오거든요. 10대 제자는 쉬어보면 10명이에요. 1명, 2명,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화엄 10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다 넣어도 6개. 당시에도 좀 잘 몰랐던 것 같고요. 오락가락. 저기까지는 큰 절이니까 넣어주고 나머지는 이제 서로 니냐 내냐 이러면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맞추려고 했었던 것 같고 원판부터 그렇게 있었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상대사 당시에는 그 부속사 쪽에서 어떻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석사에 갈 때 그쪽에 약간 호족 세력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개창하러 가니까 거기에 뭐 도적들이 있고 뭐 어떻게 이렇게 그때 이제 선묘가 갑자기 또 이제 신통을 부려서 어깨에 있다가 이제 나가지고 이렇게 바위를 들고 뭐 이렇게 그 부석이잖아, 그죠? 옛날 사람들은 그 뜬돌 부석이 뜬돌이거든요. 번역하면 뜬돌을 다 신령하게 봐요. 왜 바위가 이렇게 떠 있으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보거든요.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풍화작용에 의해서 밑에가 지반이 약할 때 밑에가 깎여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하나는 산 쪽에서 떨어서 굴러서 얹혀진 현상이에요. 제일 신기한 바위는 그렇게 뜬돌로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신기한 거는 중국 황산의 비례석. 진짜 이게 이런 비석 같은 게 이렇게 꽂혀 있죠. 이렇게 산에 가면 이렇게 딱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야, 근데 이렇게 주변을 보면 뭐가 굴러서 왔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 주변에 없다니까. 딱 봤을 때 저 위쪽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근데 주변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렇게 이제 뜬돌에 대해서 약간 신기해하는 현상들이 있는 거고, 저 오대산 월정사에도 저 뜬돌이 있다니까. 신선의 공깃돌. 그 오대천에 있어, 신선의 공깃돌. 저보다 커.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돌인데 떠 있어. 떠 있어. 계곡에 위에 이렇게 떠 있어. 그 제가 작년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고 한번 도로 돌려줬는데, 가면 되게 신기해요. 뜬돌. 신선의 공깃돌. 그래서 그렇게 뜬 돌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바위를 들어 올리니까 용이 선묘가 바위를 들어 용이라고 그걸 뭐하러 드나 싶은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 용이 그걸 굳이 드나 뭐 몰라. 그렇게 해서 그 어떻게 보면 도적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털을 잡았다. 그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이제 왕권이 그러니까는 통일신라가 되면서 그다음 저게 이제 또 중대신라로 넘어가면서 성골에서 진골로 어떻게 보면 약간
약간 저 태종모유랑 김춘추가 어떻게 보면 한 반 정도는 이방원 같은 식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당한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정당하게 왕이 될 사람은 비담이었어. 그 당시에 비담이었는데 상대등 비담이었는데 자기가 후루룩 하면서 이렇게 딱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었을 거야. 지방 호족들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적을 통합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삼국 통일이 더 절실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나와 경쟁하는 세력들을 전쟁터로 밀어넣어서 죽이는 작업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불교가 필요해. 그래서 의상대사를 영주에다가 가라고 했다. 이러면 정권과 사이가 좋았다가 해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 같으면 사이 좋으면 영주로 가락하겠냐? 이렇게 하면 사이가 안 좋았다가 돼요. 똑같은 기록인데 이게 해석이 그런가? 이렇게. 그래서 부속사로 가서 저를 창건을 했고 여기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묘는 그 옆에 있고 뭐 그 있어요. 그 부속사 무량수전 그 앞쪽에 13m짜리 돌로 된 용이 있어요. 그게 부속사 법당 안쪽까지 들어가거든요. 진짜 그거 발굴 옛날에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만든 용이 아니고 용같이 생긴 바위 용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용 이야기가 나온 게 된 건가? 그게 선묘랑 연결되는 건가? 그러니까는 의상돼서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죽은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을 달래는 구조 속에서 그 부속사 원래 터에 있었던 용맥이 드러나고 그 위를 돋아가지고 부속사 무량수전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섞여서 해소시켜주는 건가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뭐 모르겠어. 모르는 이유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더 이상의 추적이 어려워요. 그냥 여기저기 막 이렇게 써보는 거야. 생각만 해보는 거야. 그리고 경주에는 아무튼 용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용 이야기가 영주까지 또 넘어가는구나. 미르가 용이잖아요. 그게 저쪽까지 넘어가는구나 라는 걸. 그러니까 경주 문화에 어떻게 보면 확대라는 쪽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숭복사 법장 스님 이야기, 편지 이야기는 지난번에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자 중에서 오진이라는 사람도 있고, 지통, 표운 이렇게 10대 제자,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그러려하면 되고, 이 오진이라고 하는 분이 하가산 고람사에 살았는데, 그 안동이에요, 안동. 안동하고 영주하고 얼마나 떨어졌을까? 그렇게 멀진 않아. 그렇게 멀진 않은데 가깝지는 않아. 그런데 하가산 고람사에 살면서 부속사에 등불을 켜줬대. 밤마다 손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등불을 켰대. 그거 되게 재밌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은데 500나안이나 이런 데도 보면 팔 길게 늘리는 게 있거든요. 팔 늘린다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리반특부터 시작됩니다. 주리반특 이야기에 보면 주리반특이 형이 반특이에요. 큰 길. 그래서 엄마가 애를 낳는데 첫 애를 큰 길에서 낳대. 그래서 반특이야. 큰 길이야. 큰 길. 우리 식으로 큰 길. 신장로. 대로에서 난 거는 그나마 좀 애가 좀 괜찮아가지고 애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게 반특이야. 반특. 근데 소로에서 낳는 거는 상황이 뭐 별로 안 좋았는가. 인도 소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뭐 낳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약간 지진아가 된 거죠. 지진아가 된 거죠. 그래서 반특이 주리반특한테 너 집에 좀 갔으면 좋겠다. 쪽팔린다. 출가를 했는데 애가 개송을 반개송밖에 못 해서 쪽팔린다. 이러니까 계속 코빠뜨리고 있다가 부처님이 이제 잘 제도를 해서 이 사람이 결국 깨달음을 얻고 16나안 중에도 들어갑니다. 신통으로 1위가 목건년, 2위가 주리반특이에요. 3위가 빈두르파라타, 비구 중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같이 다니는 걸 쪽팔려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신도가 공양청을 올리는데 주리반특은 모질른다 그래서 빼버렸어요. 그 사람이 깨달은지 모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루를 놓고 가시죠. 그래서 공양 때가 돼서 그 신도 집에서 밥을 이렇게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바루가 없어. 그러니까 주리반특이 절에서 이제 혼자서 청소하다가 부처님 바루 놓고 가셨네. 근데 저 양반이 그 신도가 집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가서 집 바깥쪽에 가서 바루를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루를 던졌나? 그게 아니고 팔을 늘려가지고 부처님 앞에 택배로 이렇게 딱 이렇게 했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팔이 뭐냐? 야, 나 같으면 팔이 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진짜 무지하게 징그럽다. 팔이 한 3, 40m 이렇게 쭉 늘어서 온다고 생각해봐. 그런 팔이 있죠. 우리 주변에 원피스 만화 보면 고무고무팔 쭉 늘어나는 팔 있어. 조금 이제 오래된 분들은 가제트팔. 그래서 이 양반의 신통이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부석사의 그 가르침이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안동 쪽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런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가르침이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쪽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치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백산 추동에서 의상대사가 90일간 화엄경 법회를 해요. 화엄경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쳤다니까. 그래서 저 때만 하더라도 아무한테나 막 가르치는 시절이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봐서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목 안 가르쳐줬을 거야. 그런데 이제 위대한 교육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 안 따지고 가르쳐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그걸 제일 먼저 했었던 사람이 공자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붓다가, 가장 뜬 인물 중에는 붓다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이렇게 쫙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사람이 하다 보면 신분이 좋다고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지식인들이 되면 이게 신분을 넘어서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통 사회에서는, 안정된 사회에서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식인이 된다고 해서 신분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시체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신분이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의 지식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으로 말하면 제자백가도 그런 거거든요. 신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네가 필요하면, 국가에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야. 조선 전기의 장영실 같은 사람도 올라갈 수 있어. 대오군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니까 그래. 중기만 돼도 그건 그냥 천민이야. 왜? 세상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여기 새로운 가치관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때는 능력이 더 값어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저게 삼국통일 끝나고 지금 이제 또 새로운 판을 짜야 되잖아. 그러면 지식인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봐. 진정한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공부하려면 부속사까지 왔겠냐? 이제 그 생각하면 된다. 이거 지방 학원인데 서울에 잘 나가는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있는 거지. 그 생각이 있는 거.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절에서도 보면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주지 스님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 있어. 그러면 그 주변에 뭐 신도들이 이렇게 쫙 붙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류들이 있어. 그러니까 메인 도로, 그 다음에 간선도로거든. 이렇게 서울로 말하면 외곽 순환도로 같은 게 있어. 이게 이 양반들은 끊임없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요 세력들에서 어느 정도 막힌다. 세게 들어오려면 뭘로 들어오느냐? 능력으로 들어오든지 사회적 지위로 들어오든지 돈을 질러서 들어오든지 뭐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사람이 금전적인 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받느냐도 마일리지가 다 누적이 돼요. 세월이라는 게 다 마일리지라니까. 출석 체크잖아. 출석 많이 하면 그 사람을 세게 못 한다고. 그래서 이걸 계속 도전하다가 결국 이 사람은
주변에 이렇게 위성처럼 돌다가 못 들어가면 자기가 이게 확 치고 못 들어가 그 정도 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딴 스님이 여기에 좀 뜨는 스님이 있어. 이리로 간다. 이리로 가서 이쪽 세력에 어떻게 보면 중앙으로 들어가. 저거는 절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정치 집단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은 방식의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귀족이고 좀 신분 괜찮은 사람들은 다 경조 쪽에 있는 거고 내가 머리는 좋은데 약간 좀 흠이 있네. 물건으로 얘기하면 특별한 문제는 아닌데 전시 제품 판매 뭐 이런 거지. 약간 싸. 사용했느냐? 아니 그건 아닌데 사용한 건 아닌데 사용감이 있어.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그러면 우리가 뭐 한 30% 깎아줄게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일로 오는 거지. 누가 공부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고 어느 정도 배경이 안정이 돼서 내가 황룡사에서 수업 들으면 굳이 공부 열심히 안 한다. 근데 부석사까지 오면 절치부심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메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간절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받아들이는 힘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체계가 딱 갖춰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복제해내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거 있잖아. 닭 얘기할 때 부화된 닭은 그러니까는 어미닭이 부화시킨 닭은 그 알을 부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나온 저렇게 그냥 부화장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도 모르겠어. 부화 능력이 없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아닐 것 같기도 해. 모르겠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썰이 있어. 근데 사람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교육을 받아본 사람은 체계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어. 그리고 대충 하면 일단 편하다. 근데 자기가 그런 역량이 되느냐? 잘 안 돼. 잘 안 돼. 근데 저런 부속사 같은데 저런 산골에 살고 있으면 뭐 하겠어? 야, 공부밖에 더 하냐? 공부밖에 더 하냐? 공부하기 좋은 조건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학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렇게 쓸 때 글을 받아 쓰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 법성계 하나 남겼잖아. 법계도. 그거를 각 제자들이 주석을 해요. 나는 선생님한테 이런 식으로 배웠다. 이러면서 주석들을 쭉 하거든요. 그거를 다 모은 거를 법계독이 총수록이라고 합니다. 법계도 총수록. 그래서 그 책이 있어요. 책이. 그래서 의상 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상 자체의 어떠한 천재성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이, 그러니까 인품적으로도 제가 보기엔 조금 꼬장꼬장했었던 것 같아. 전체 성향으로 봤을 때는 그게 경주에서 못 살고 영주까지 오는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교육 쪽에서는 오히려 나았고, 그리고 저때 이제 사이드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혼란한 시절에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게 소문이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신분이 좀 떨어져. 신분이 떨어져. 근데 저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으면 제대로 빡세게 교육받기 때문에 필요할 때 내가 지원을 해서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중국 불교에서도 이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하층민은 안 되고 평민보다 조금 높은 사람들이 출가하는 시절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사대부과들이에요. 근데 귀족 쪽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좀 떨어지는 사람이야.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국 불교가 잘 될 때 많이 출가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게 출가했을 때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일반 사회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 못 올라가. 그리고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으면 그 집단은 발전해요. 그게 화엄종이에요. 그리고 화엄종이 이제 안정된 뒤에는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화엄종이 주류가 되니까.
주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중국 화엄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원리 체계, 사상 체계를 중심으로 한다면 그걸 이제 법계관이라고 합니다. 중국 화엄은 법계관,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세계관 중심이라면 의상의 화엄종은 성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기설. 성기설. 성기가 뭐냐면 불성현기라고 얘기할까? 본성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졌다. 그 본체, 완전성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성기, 성기설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함양하면 그것으로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언뜻 들으면 세계관 쪽은 외적이고 이거는 외적인 거고 이거는 내적이에요. 왜 저런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할 때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들으면 저게 쉬워. 금방금방 보여. 현수 법장의 현수종은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세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더 많고, 의상은 지금 동굴 속에 짱 박혀 있다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배운 게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본성의 모든 게 갖추어져 있다 쪽으로 가요. 이해가 됩니까? 현상을 인정해버리면 나는 쩔이라는 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나는 주류가 못 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지. 그러니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허상인 거고, 본질은 내 마음 안에 있어. 그 마음만 밝히면 돼라고 하면 성기. 법장은 상황이 그렇지 않아. 법장은 밖에서 그걸 뛰면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작동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면 사회를 통합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마음을 제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치면 안 돼. 그러면 왕이 그럼 너나 하시고요.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세계관 같은 거를 딱 만들어서 그 틀을 가지고 서로 다 화합하고 융합될 수 있게, 그래서 국가가 잘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현수법장의 화엄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수는 뜬 인물이고 현수종은 뜬 인물이고 의상은 응집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으로도 봤을 때, 한국 불교 안에서 봤을 때 화엄종이 한국 화엄종이 약간 그 선종으로 넘어가기 쉬운 구조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본체론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현상을 거슬러서 마음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은 언제나 해야 돼요. 뇌과학처럼 우리의 생각은 다 전기 신호다 라고 보는 것도 위험하지만, 마음에 매몰돼서 현상을 부정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 때문에 동아시아가 결국 문명이 붕괴된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맞춰져야 돼. 그리고 그거는 한 사람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애가 지금 성공해야 되고 뭘 이렇게 직장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할 때는 어떤 세계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고, 근데 막상 현실이랑 부딪히면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요. 누가 그 얘기 하는데 내가 진짜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 20대에 비해서 30대면 여유로울 것 같냐? 이런 거 있잖아요. 40대면 여유롭냐? 50대면, 60대면 여유롭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힘들어졌다. 20대보다 30대가 더 힘든 것 같고, 30대보다 40대가 더 힘든, 40보다 50이 더 힘든 것 같고, 몰라. 한 70대 되면 좀 편해질란가? 60대니까 편한가요? 70대면 편해지나? 편해지나?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일은 좀 편해질 수도 있는데 몸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몸이 떨어지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짜증이 많이 나는 게 이게 체력이 안 돼서 그래. 예, 체력이 안 돼서 그렇거든.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투쟁적으로도 좀 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도 해야 되고 뭐 좀 내가 자신만만했는데 막상 현실이랑 부딪혀 보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갖고 뭐 다 잘 안 돼 생각같이. 물론 뭐 완전히 뛰어나면 될 건데 부모님이 만들 때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뛰어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 야 뭐든지 뛰어난 게 한 가지만 있으면 세상은 살기 쉽다. 인물이 좋아요. 좋지. 뭐 몸이 좋아요. 그것도 먹어주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요. 성격이 좋아요. 한 개도 없죠. 한 개도 없죠. 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갖추고 있는 거죠. 좀씩 이렇게. 그래서 현실하고 부딪혔을 때 그게 잘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이 유심주의 구조로 해서 해소하면 돼요. 어차피 승자나 패자나 다 없이 결국은 다 본질적으로는 청정하고 100년 뒤에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작동을 해야지 어느 한쪽만 확 작동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게 양시양비적으로 작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동아시아는 자칫 잘못하면 유심주의 구조로 빠지기 쉽게.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형식이 뭐가 중요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제사 얘기하니까 누가 부모님을 잘 모시게 주는 게 중요한 거고 마음이 중요한 거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야 형식이 중요해. 형식이. 예에서는 형식이 중요해. 마음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형식이 중요한 거야. 왜? 결혼식하고 똑같은 거야. 결혼식에 그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한다고 결혼식 안 하고 혼인신고 대충 하고 살거나 청첩장에다가 7월 17일 날 결혼식해요 이래놓고 나는 16일 날 해야지. 미친놈이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거 다 형식이다. 그래서 잘 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집에 가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결혼식 가보면 그게 착착착착 톱니바퀴처럼 맞아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논리적 충의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나 객관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데서는 형식이 더 중요해. 예. 뭐 조약을 하든 계약서를 쓰든 내 마음이 참 나는 절대 돈 띄어먹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서. 너 나 못 믿냐? 이랬다가 나중에 난리 난다. 할 거는 하고 갈 거는 가고 해. 그게 동시성이야. 동시성.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적절하게 갔을 때가 사회도 발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너무 물질적으로 가면 모든 사람이 1등은 괜찮은데 피곤해. 떨어지는 사람은. 그리고 1등 스트레스도 있다니까. 그리고 너무 유심주의로 가버리면 사회가 발전하지 않아요.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 있었잖아요. 약속 한번 정하면 1시간 예사로 기다렸다. 전화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기다리는 거요. 가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법계도가 완성됐을 때 이 의상정교조에 기가 막힌 얘기가 횡린절필과 같다. 글을 얼마 못 쓰고 이 양반이 210자밖에 안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글이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횡린절필이 뭐냐면 노나라에서 공자가 춘추를 적고 있었는데 공자가 55세 망명길에 올라서 68세에 돌아오거든요. 13년 동안 천하를 주유하고 개고생하다가 상가치개처럼 해서 그 상가치개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내가 역사로다가 정리를 해서 나의 몫을 다 하겠다. 세상을 바로잡겠다라고 했는데 기린이 나왔어. 기린이 나왔대. 기린이 사령 중에 하나거든요. 사신이 있고 사령이 있어. 사신이 있고 사령이 있어. 사신은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리고 사령은 봉황 기린이 들어가. 그래서 이게 약간 달라.
다른데 기린이 나타났다는 건 상서롭다는 거고 기린이 뭐냐면 뿔이 하나인 일각수예요. 근데 중국에는 뿔 2개짜리도 있어. 그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뿔이 하나 유니콘 생각하시면 사슴 같은데 근데 그거를 들판에 기린이 나왔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두드려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있으니까 공자가 이런 무지랭이들과 같이 세상을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더 이상 쓰던 글을 껐고 펜을 껐고 절필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절필. 그게 횡린절필이에요. 기린이 잡히니까 절필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엄 스님이 돌아가시니까 그걸로 더 이상 의상은 글을 쓰지 않아. 이거 방어기제 피는 거예요. 왜 의상은 글을 쓰지 않았는가? 78세까지 살았는데 210자를 쓰고 버텼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저 정진세계는 도대체 뭘까? 진짜 참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제자들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글에 뭐라고 써놓은 거냐면 스승이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는 것은 공자가 기린이 잡히니까 기린이 죽으니까 글을 쓰지 않고 절필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망화기제를 또 펴준다. 그러니까 이 의상정교조 안에 그 제자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를 해주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아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승전총루, 의상대사와 연결되는 법장과 의상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승전법사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복불원, 원효랑 교류했었던 사복 이야기 해드리고 그 다음에 현유가 해화엄이라고 육아 이야기하고 황룡사 화엄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조금 해드리고 의회편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